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정부조직 개편과 개편을 소재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행정학이나 특히 이 과거에 오늘 조선시대 이 관료제도에 대해서 약간 제 아는 대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상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또 여러분들은 또 그게 상식이 되니까 또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재미있게 또 그것을 이제 키워나가서 또 나중에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논문도 쓰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르거나 조금 과장돼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아마추어 적인 거였다. 정 실장도 약간씩 틀리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애교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근혜 신정부가 이제 이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미래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 맡으니까 이제 부총리가 생겼지만, 국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부를 미래창조라고 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그래서 사실은 아마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부라는 이름이 무슨 1984에 나오는 진리부, 평화부 이런 것도 아니고 연애성 이런 것도 아니듯이 미래부란 이름은 사실 좀 얼씬년스럽게 들려요. 약간 괴기하게 들리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부가 맞는데 그냥 과학부 하면 옛날에 과학부 있었으니까 좀 참신한 느낌 주로 없어서 아마 미래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미래부란 이름은 아마 다음 정부 들어가면 무조건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과학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과학부를 부활시키고, 과학부는 꽤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과부에서 이제 과학 쪽을 일부를 떼내고, 과학교육은 그대로 교과부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R&D, 부분, 이제 기초연구, 기초과학 분야 이런 걸 떼내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통신부도 옛날에 한때 있다가 없어졌죠. 이제 그 기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꽤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옛날에 해양수산부가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수부를 아예 없애버렸죠. 근데 이제 해수가 다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상부가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떼내서 지식경제부하고 합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자원부가 있었죠. 이제 거의 원래 산업부 산하에, 산자부 산하에 이제 통상교섭본부가 외무부 쪽으로 이제 넘어갔던 것인데 다시 떼내가지고 외무부에서 떼서 산업 쪽으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에 총평을 해라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정부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몇 가지 이제 장관, 차관, 총리 인물, 하마평 이런 것은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논의가 없었던 동안에는 총리가 경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경제부총리가 생겼기 때문에 총리는 이제 정치 쪽에, 정치 사회 쪽에 주안하면 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인물의 어떤 포커싱이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미세한 이제 그런 게 바뀌는 게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싶고요. 경제부총리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과학부를 신설한다든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이런 게 신설이고,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마이너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제 과학이 떨어지고 외교부에서 통상이 떨어지고, 농림축산부가 되었는데 농림축산부에서 해양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이제 미세한 마이너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우선 이 박근혜 정부의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규제 TV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면 합격점을 일단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쪽에 금융부를 어떻게 하느냐, 금융위원회제를
독임제 행정장관 부서로 바꾸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 사실 저는 뭐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을 그렇게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누가 저인데 이제 그동안에도 금융 쪽에 개편과 관련해 제게 이제 질문들을 하면 제가 하는 주장은 옛날 재무부를 차라리 부활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획재무부에서 기획기능은 예산으로 떼내고 재정 쪽에 세제하고 합쳐서 재무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융정책을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왜냐하면 그건 국민을 벌 주는 기관이거든요. 국민을 벌 주거나 직접 규제하는 기관들은 대개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것도 규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19금이다 어떻다 하고 처벌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도 과태료를 매기고 기업들을 처벌을 하죠. 그래서 대개 그런 것은 이제 위원회 제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처리할 게 있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처리할 게 있죠. 말하자면 장관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독임으로 정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야. 그 문제는 국민들의 직접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다른 조건에서 다양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야. 이럴 때는 이제 대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이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그 금융위원회는 위원회가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 금융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재무부로 바꾸어서 이제 가는 게 맞고. 또 증권시장 감독 기능 중에 일부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거 직접 이제 관할하는 그런 거 말고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직접 이제 들어오는 규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위원회 제도가 맞죠. 그래서 말하자면 증권과 관련된 위원회를 하나 두고 그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고발하거나 이제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 제도로 가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 말하자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맞는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한 분들이 이 미래부와 경제부 총리 부활에 이제 몰입하고 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 잘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든 현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차라리 잘못 만질 바에는 현 상태로 가는 게 낫다 하는 점에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번에 박근혜 신정부가 내놓는 전반적인 이 정부 조직 개편은 제게 점수를 매겨라 그러면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이제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정말 이 관료들이 반발이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그렇고 내일 아침 신문들도 여러 신문들이 아마 그런 보도 내용을 올리지 싶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반토막 난 교과부라든지 농림부 같은 데도 이제 해양수산 쪽이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또는 외교부가 이제 통상 기능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교부 또 국토해양부 이런 데도 해양 기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이런 데서는 아주 입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해서라도 뒤집겠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에게도 공공연히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관료들이 오버하지 마라. 관료는 영혼이 원래 없습니다. 관료는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 신정부가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관료들이 이러쿵저러쿵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왜? 관료는 공복입니다.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관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무슨 관료들이 나와바리가 있고 관료들은 외교통상부는 늘 통상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권력은 누구 것이냐? 국민이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신정부를 만들고 또는 노무현 신정부를 만들고 이명박 신정부를 만들면 그 국민으로부터 온전한 권력을 위임받은 말하자면 권력이 결정하는 대로 관료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관료는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료가 판단하는 것은 소위 수단적 합리성입니다. 소위 수단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목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션을 주는 것은 국민들이 주고,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만들어내는 수단적 정당성, 말하자면 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 관료 제도라는 겁니다. 관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들 중에 일부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뭐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반발한다든지 민주당의 로비를 해서 판을 엎겠다든지 하는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고만장했다. 정말 이거 관료들 맞는 거야? 라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일부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관료제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이제 보호장치가 나오고 돈이 투입이 되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뭐 서로가 이제 소상공인 단체의 주인공이 되려고 이제 지금 뭐 완전 정치판입니다. 지금 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소위 이제 일부 장사꾼도 아닌 정치꾼화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관료들하고 결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 무슨 뭐 단체로 떼지어 가지고 박근혜 당선인 만나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뒷다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스스로는 두 발로 일어설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관료들과 연줄에 기대어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잘나가는 중소기업들이 뒷다리를 잡아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중소기업 정책의 함정인데, 관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는 통상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심지어 코트라 같은 기관을 외무부 밑으로 넣어달라. 그래야 통상기능이 완성된다. 뭐 이런 말도 아닌 주장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관료들이 문전옥답을 키워왔던 거죠. 말하자면 관료들이 국민이 맡겨준, 물론 정부 조직 개편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료사회라는 것이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서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서번트잖아요. 그 관료적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준 미션을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 관료들은 전문직이고 전문가적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에게는 우리가 직업관료제도라고 해서 임기 정년도 보장해주고 국가에서 연금까지 주어가면서 직업의 안정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뭐 고시학원들이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노량진에 가도 미어 터지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 관료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어떤 펑션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펑션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법론이 나오고 그러면 관료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소위 전문가적 지식을 쌓을 기회도 없어지고 전문가적 지식을 실컷 쌓아놨는데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료 시스템의 개편 또는 정부 조직의 개편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의 먹거리화하거나 문전옥답화하거나 마치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와바리처럼 만드는 자기 관할구역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조폭들이 자기들이 보호하는 기업들의 관할구역을 만들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종 관료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런 함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개의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건 어떤 개개의 관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관료주의란 무엇인가, 뷰로크라티시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막스 웨버가 근대 관료제도를 연구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관료제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언론인들도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할 때마다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료들이 문전옥답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중소기업 무슨 지원공단을 이제 통일하고 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서 1조가 넘는 돈을 퍼주기로 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부터. 근데 벌써 이제 소상공인을 자처하는 진짜 소상공인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별로 안 오지만 소상공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벌써 소상공인 단체를 만들고 협회를 만드느라고 뭐 정치투쟁이지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만들면 결국 그 단체의 장은 누가 되느냐?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문전옥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1조를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정말 큰 덩치지만 떼내가지고 주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먹고 사는 거는 누구냐? 퇴직 관료하고 그 협회에 또 관료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협회, 거기서 먹고 사는 거죠. 거기서 위세를 부리고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아전집단 같은 어떤 계급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관료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항상 그런 미들맨의 문제가 생기, 미들맨 중간에 있는 미들맨이 누구냐? 이 다 관료 시스템이거든요. 관료 시스템이 없이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자선을 하잖아요. 연말에 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자선하고 사회기금을 낸다. 예를 들어 자선기금을 낸다 할 때 자선기금을 100을 냈다. 그러면 그 자선금을 모으고 관리하고 은행에 돈을 찾고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 자선을 돈을 낸 사람과 돈을 받아갈 수혜자들이 있죠. 뭐 고아다 또는 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다 하면 돈을 내는 자와 그 돈을 수혜를 받는 자 사이에 미들맨들이 존재하죠. 여기서 얼마 정도나 쓸 것 같습니까? 100원을 내면 10% 정도 쓸 것 같나요? 100원을 내면? 안 그렇습니다. 거의 세계 평균이 100을 내면 60을 여기서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는 건 40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 예산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지원한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세금으로 들어가서 세금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게 복지부로 넘어가고 각 지자체로 내려가고 공무원들 다 먹여 살리고 실제로 내가 100원을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한다고 주어봤자 세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돈은 40원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마 정부는 더 적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선단체 같은 데서 40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김 PD가 알았어요? 그 돈 내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죠. 거기서 미들밴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 정부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소기업 지원액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려놨거든요. 이번 소상공인 지원 1조 얼마입니다. 그럼 그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소위 정상배들이 바글바글 들끓게 되고 조직 만들고 그 사무실 만들고 빌딩 사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어떻게 줄까요? 저는 전국에 300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고 불리는 업주, 사업주가 300만 명이라거든요. 이 300만 명을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뷰로크라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뷰로크라트가 얘기가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관료들은 1.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관료 집단은 미들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들맨이 적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여야 한다. 그럼 관료란 무엇인가? 관료란 무엇인가? 조선시대 때 문무백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부터 이제 옛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문무백관이라고 불렀는데, 문무백관에, 우리 왜 경복궁에 가면 쭉 그 백관들이 모여서 서는 자리가 있잖아요. 문무백관이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조선시대 인구가 얼마나 됐죠? 1000만 되었을까요? 문무백관은 100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100명에서 100관인 거예요. 그럼 공무원 전체가 100관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간부들 그 밑에 이제 쭉 그게 있죠. 이제 보조원들이 뭐 노비도 보조원이 될 수 있고 뭐 중인들도 될 수 있고 그 밑에 쭉 이제 뭐 사동도 있고 이제 보조원들이 쭉 있는 거죠. 그 보조원들 다 합치면 뭐 훨씬 크지만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문무백관이라고 하면 숫자 몇 명이냐? 100명입니다. 그게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만들 때 공무원 정원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100만 명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무백관 그럴 때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5급 이상 정도에 해당되겠죠. 5급 이상 정도.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정원 자체가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관이라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이제 고위공무원이고 이제 중앙에도 보면 이제 그 관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밑에 리가 있죠. 리 관리할 때 리 아전들입니다. 아전 등속이 이제 경아전들 서울에 쭉 있고 지방에는 이제 향아전이라고 해서 지방 아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방원이 뭐 변사또 할 때 예의 뭐 사또나리 하는 바로 그 이제 이방하면 예의하고 이제 기생정고 할 때 이방이 나와서 이제 기생정고를 하잖아요. 춘향이 나오너라 하고 이제 하는 바로 그 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지방관리들이거든. 지방관리. 그 중앙관리가 있고 중앙에도 이제 지금 서울시처럼 서울시 공무원처럼 이제 지방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이 내려가면 그야말로 이제 뭐 목사다, 뭐 제주목사다, 제주목사 밑에 이제 그 행정조직이 쭉 있잖아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아전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전이래. 이속, 아전, 뭐 이호, 예병, 형공, 뭐 하는 소위 육방권속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하자면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야 우리 통상기능을 왜 뺏기냐, 뺏기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야 그거는 직영부 산업부에서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그만이죠. 그 담당 공무원으로 그걸 올라가면 그만인데 이게 마치 우리 나와바리 우리 거 우리의 문전옥답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선시대의 아전들과 단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아전들과 단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아전들은 명목상 그 아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녹봉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하자면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은 대개 또 세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전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전은 이제 양반 지배 계급과 민중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죠. 완충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방 전문 관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동시에 받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실제로 착취해가는 것은 양반들이 착취하지만, 앞장서서 이제 그 착취를 실제로 수단적으로 돈을 걷어가는 거는 돈을 걷고 뭐 생산물을 걷어가고 쌀을 걷어가고 조와 새를 걷어가는 거는 아전들이 걷어가니까 일반 민중들에게는 아전들이 원성을 듣는 거죠.